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태웅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오명부총리님 같이 어르신이 계신데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입이 잘 안 떨어지는데요. 저 한두 마디라도 얻어들을 게 있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생각하기를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것 같다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후발 추격국으로서 앞선 나라들을 따라잡는 것은 굉장히 잘하겠지만 그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사회가 성숙해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었고요. 운 좋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코로나가 와서 이때 책을 쓰는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비드19가 저는 한국 사회에는 위장된 축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동시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를 자각하게 되는 흔치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세지고 체격이 좋아졌는지를 모르다가 어느 날 문득 알게 되지 않습니까? 뭐 술 취한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가볍고 왜소하고 이런 걸 느낄 때 좀 슬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비드19가 저는 한국 사회에는 때늦은 성인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전 세계가 동시에 맞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정도로 컸었구나. 우리 체격이 이렇게 컸었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도 못 마주친다고 생각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가 너무 터무니없이 쓰러지는데 뜻밖에도 미국 CDC를 베껴서 만든 한국의 질병청이 기가 막히게 재난을 잘 수습을 하는 겁니다. 대처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대단히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면서 백신이 없이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에 대한 대응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보시면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타는데 사실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상이 있지만 작품상하고 감독상이 가장 큰 상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상을 4개를 받았는데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유재석 씨가 그 다음에 또 상을 받고 오징어 게임은 지금 난리가 났죠. 예. 거기다가 K자가 붙은 모든 것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 배터리, 디지털, 반도체, 조선, 바이오까지. 그래도 웅크타드가 한국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중진국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리게 됐고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 국채 5년물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 건데요. CDS라는 게 이제 Credit Default Swap이라고 해서 국채를 발행할 때 드는 일종의 보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는 샀는데 이 나라가 만기가 되기 전에 망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만기에 망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프리미엄을 주는 걸 CDS라고 하는데요. Credit Default Swap이라고, Country Default Swap이죠. 이게 너무 놀라운 게 한국의 국채 5년물 CDS 프리미엄이 미국, 독일, 영국 다음에 4위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에요. 기축통화국이란 건 뭐냐면 돈이 떨어지면 돈을 찍어서 갚으면 되는 나라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정도는 기축통화국이라고 불러요.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그런 나라들이 몇 있죠. 그런데 돈이 모자라면 인수를 내서 갚으면 되는 나라를 제끼고 한국이 CDS 프리미엄이 4위를 차지한 겁니다. 일본보다도 나라가 망할 확률이 더 적다는 거예요. 그거를 월스트리트, 영국 이런 자본주의
정말 본부에서 한국, 일본보다는 망할 확률이 낮은 것 같아요 하고 프리미엄을 더 낮게 주는 겁니다. 정말 이건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눈떠 보니 선진국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독립국, 그러니까 우리가 5,000년의 문명을 가진 문명국가라고 하지만 동시에 2차 대전 후에 독립국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미성숙의 근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대를 제대로 지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에서 했어야 될 많은 일들을 빠뜨린 채로 여기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근데 역사에는 그 지름길은 있어도 건너뛸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거는 어쨌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간을 압축해서 짧게 할 수는 있겠지만, 물론 회사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됩니다. 얼마나 짧게 할 수 있느냐가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은 미성숙의 근대, 빠트린 근대를 가지고 있는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풀어야 될 숙제로, 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 2차 대전 후에 독립국이면서 동시에 냉전의 최전선에 있어서 그 비용을 온몸으로 치러내야 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돼서 거기서 다시 시작했던 거죠. 사실은 2차 대전 후에 민주주의가 벼락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뽑은 사람도 뽑힌 사람도 민주주의하고 왕정의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생일이 되면 운동장에 모여서 마스게임을 했고요. 주요 행사에서는 카드 섹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런 그 2차 대전 후의 폐허에서 오랜 식민으로 근대를 송두리째 건너뛴 채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는 어떻게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주 긴 얘기이기 때문에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책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꼭 책을 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K-팝과 K-드라마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강의를 위해서 조금 압축하고 생략해서 말씀드린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1996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10년 동안 한국 영화가 느닷없이 굉장한 황금기를 맞습니다. 이때 나왔던 영화들이 그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넘버 3, 접속, 초록물고기, 8월의 크리스마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공동경비구역자, ESA, 박하사탕,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복수는 나의 것,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지구를 지켜라, 이런 것들, 괴물까지 느닷없이 엄청난 영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나왔던 걸작 15편 중에 심지어 8편이 감독 데뷔작입니다. 봉준호 감독도 이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96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한국 영화의 황금기가 이번에 이제 뭐 기생충도 낳고 오징어 게임도 낳고 뭐 그렇게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96년도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런 황금기가 나타났을까? 그 중에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전 검열에 의해 철폐가 됐습니다. 사전 검열이 어떤 거냐면요. 배호의 영시의 이별이 금지곡이 되는데 그 이유가 통행금지가 12시인데 영시에 헤어지면 언제 집에 가냐. 그래서 금지곡이 됐어요. 조영남의 불 꺼진 창도 금지곡이 됐는데요. 창에 불이 켜져 있어야지 왜 꺼져 있냐. 그래서 금지곡이 됐습니다. 이게 그 적혀 있는 겁니다. 금지된 사유가. 이장희 씨의 그 건너도 금지가 됐어요. 왜 남의 핑계를 대냐. 금지곡이 됐어요. 그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도 금지곡이 됐는데 사랑이 이루어져야지 왜 안 이루어지냐 이래서 금지곡이 됐어요. 그러다가 96년도에 사전 검열이 철폐가 된 겁니다. 그 인간의 지능과 창의성의 비밀이 뇌과학의 가장 최신 이론에 따르면 뉴런의 자유결합에 달려 있다라는 게
그 뇌과학이 가장 최근까지 알아낸 결론입니다. 그 전까지는 뇌의 용적이 크면 똑똑하다, 창의력이 있다, 뭐 지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뇌에 주름이 많으면 뇌가 좋다, 머리가 좋다라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뉴런은 머리에 있는 신경세포죠. 뉴런들이 우발적이라고 보일 만큼 자유롭게 결합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인간의 창의력과 지성이 결정이 된다는 게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바입니다. 이런 발견들이 사실은 그 건축과 조직의 운영과 도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티브 잡스 아시죠? 그분이 이제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를 인수한 다음에 본사 건물을 짓는데 이 양반이 그 넓은 캠퍼스에 화장실을 딱 한 군데만 짓겠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애니메이션 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습니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있고 작가도 있고 스토리텔러도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많죠. 이 사람들이 언제 가장 생산성이 높은가를 봤더니 모여가지고 잡담을 할 때 가장 높다는 겁니다. 커피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내가 뭐 이런저런 거 그리고 있는데 봐줄래라고 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찍고 까불면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불꽃처럼 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장실을 한 군데만 만들어서 우발적으로 만나지 않을 수 없게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캠퍼스가 너무 넓으니까 직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진지하게 회의를 하다가 정신을 차려서 거기까지 가다 보면 배달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임산부들도 있는데 어떡하라는 거냐. 그래 막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그 큰 캠퍼스에 화장실을 두 군데만 두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을 픽사가 낼 때마다 블록버스터가 되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화장실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건물 설계를 할 만큼 인간의 창의력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구글하고 페이스북하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아메바 같은 조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업무 지시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사내 게시판에 올려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면 됩니다. 어떤 업무 지시도 하지 않고 결제나 보고도 필요 없습니다.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흔히 실리콘밸리를 흉내내서 평평한 땅에 온갖 밸리를 많이 만들죠. 건물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왜 실리콘밸리인가 하면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에서 미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시입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매일 저녁에 몇백 개씩의 미덥이 있었어요. 그 실리콘밸리에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보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게 올라옵니다. 내가 오픈소스 새로 나온 거 어떤 걸 써보고 있는데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던데 그거 써본 사람들 같이 모여서 얘기하자.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나가서 이런 주제로 스타트업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만들지 PT를 하겠다. 모여달라. 이렇게 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이런 거를 내가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 모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백 개씩이 모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도시가 사람들이 뉴런의 자유결합처럼 우발적으로 비비고 만나고 부딪히면서 스파크를 낼 수 있도록 도시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의 픽사의 건축 설계 철학이 그랬고요. 실리콘밸리의 도시가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넷플릭스든 사실은 재택근무하고 원격 근무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보시면 도시가 정말 더럽거든요. 오줌 냄새도 많이 나고. 그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뉴런이 우발적으로 보일 만큼 자유결합을 해야 되니까 거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플랫폼으로서 이 도시가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수많은 그 밸리들이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게 실리콘밸리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자본이 아니에요.
플랫폼으로서의 도시가 실리콘밸리인 겁니다. 그거 빼고 다 가져왔으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안 가져온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시고 있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도 눈부신 성과를 이뤘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뉴런의 자유결합을 북돋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서울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도시입니다. 2천만이 넘는 인구가 사실은 중진국으로 발전하는데 핵심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서울이 그 성장 엔진으로 대단히 훌륭하게 기능을 했습니다. 불꽃 튀기듯이 사람들이 많이 만나죠.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라는 게 한국 사람들 잠을 언제 자냐는 거 아니에요? 맨날 야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술 먹고 새벽같이 또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이 된 거냐 하면 사실은 후발주격국으로서 미친 듯이 달려왔기 때문에 빠뜨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빠뜨린 것들을 채우지 못한다면 저희가 이 자리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빠뜨린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쓸 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하나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 같은 구분이 얼마나 허망한 거냐. 그런 구분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런 과제들을 하기 싫어서 내세우는 핑계가 아닐까. 그냥 놀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연이 야니 진보니 보수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과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대안이 없이는 글을 쓰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쓴 모든 지적에는 다 대안을 같이 적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어서 대안 없이 얘기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뛰어넘은 게 많지만 그중에 가장 부족한 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후발주격국이었기 때문에요. 한국 사회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와 무엇을 물을 필요는 없었어요. 성장응용 과정이 그랬습니다. 왜하고 무엇은 미국, 독일, 일본이 답을 하는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미국, 일본, 독일이 앞서간 길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제품을 갖고 와서 분해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R&D 비용 없이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당연히 선진국보다 훨씬 싸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쪽이 원천 기술에 10년을 투자했으면 우리는 그거 갖고 와서 베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정답은 항상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도 이런 후발주격국으로서의 산업사회에 대단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주어진 거고 주입을 하면 너는 암기를 하면 된다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교실은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이 직사각형이고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답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테스트도 항상 사지선다로 합니다. 이 네 개 안에 정답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봐라, 골라봐라라고 하죠. 네가 정답을 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격화, 표준화, 대량 생산의 산업사회에 최적화된 인재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게 한국의 교육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맞지 않게 된 거예요.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써먹지도 못할 이상한 것들을 죽으라고 외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온 게요. 2009년 12월입니다. 2007년에 나왔지만 한국에서 통신사하고 제조사가 워낙 버텨가지고 2년 뒤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마 크로마뇽인 때부터 스마트폰을 쓴 것 같지 않아요? 사회가 완전히 스마트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요, 2009년도에 12월,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13년 만에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이니 주입이니 암기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더라도 어떤 걸 외워서 나오더라도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평생 본 적이 없는 걸 가지고 하면서 먹고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왜 외우나요? 선행학습이 얼마나 웃기냐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무슨 재주로 그걸 선행을 학습을 시킵니까? 스티브 잡스조차도 아이폰이 세상을 어떻게 이만큼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두 개의 선택지인데요. 하나는 여기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다른 나라들이 치고 나가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친구들을 베끼는 거예요. 후발주격국으로서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맨 앞에 서서 정의를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맨 앞에 섰다는 얘기는 고속도로의 맨 앞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길이 없는 황야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왜 가야 되나를 스스로 답할 수 있어서 길을 새로 만들면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맨 앞에 서 있는 선진국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종목이 정해져 있을 때 잘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 정부가 초기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를 가보면요. 4차 산업혁명이 뭐다라는 정의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정부가 다 끝나가는데도 그래요.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교과서처럼 베낀 텍스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슈왑이라는 사람이 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독일 정부에서 내놓은 인더스트리 4.0, 산업 4.0이라는 백서입니다. 제가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그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의가 없어서 인더스트리 4.0을 구해서 읽어봤어요. 거기서 제가 두 가지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독일 정부가 산업 4.0이라는 백서만 낸 게 아니고 노동 4.0이라는 백서를 같이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 환경이 이렇게 바뀐다면 노동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정리한 책이에요. 그것보다 더 놀랐던 것은 독일 정부가 산업 4.0, 노동 4.0이라는 백서를 내놓기 2년 전에 같은 이름의 녹서를 내놨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녹서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녹서가 뭐냐면 사회 전체가 혹은 어떤 산업 분야가 반드시 답해야 될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들을 그 사회 전체에다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대전환기에 와 있고 이 대전환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한다. 전체가 답을 찾아주십시오. 같이 찾읍시다. 라는 게 녹서예요. 그 노동 4.0이라는 녹서가 있어서 그것도 제가 구해서 읽어봤는데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막 정말 감동적일 정도로 훌륭해요. 독일 정부는 이 질문들을 독일 사회 전체에 던지고 2년 동안 답을 모았습니다.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가 다 같이 모여서 제각기 리포트를 제출을 했어요. 그 답들을 모아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을 담은 게 백서였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는 그 모든 컨텍스트를 다 날려먹고 마지막에 나온 백서만 가져와서 베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헛개비를 가져온 겁니다. 그 노동 4.0의 녹서가 갖고 있는 질문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심지어 철학적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도 거의 모든 인간들이 직장을 가지게 될 것인가?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뺏어버릴 거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는 질문입니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미래의 노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다. 그 형태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에 가깝다. 왜냐하면 4대 보험에도 들 길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동을 해야 되는데 다치기라도 하면 산재 처리도 하지 못해서 치료비를 자기가 다 내야 되고 모든 비용은 사회화하고 플랫폼 기업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자라는 질문입니다. 셋째, 데이터의 축적과 사용이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넷째, 미래의 세계에서 인간과 기계가 함께 협업하게 될 때 인간 노동을 보조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계들을 활용해야 할 것인가? 그 로봇이 인간을 소외시킬 것이라는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묻고 있는 질문은 로봇과 인공지능을 인간 노동을 보조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런 방식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AI가 주인이 되고 인간이 그 종이 되는 그런 것, 로봇이 주인이 돼서 인간들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 인간 노동을 어디까지나 보조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다섯 번째, 미래의 직업 세계는 보다 탄력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적 공간적인 차원에서 유연성이 노동자들을 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유연 근로란 건 반드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따라 나는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싶다든지 나는 하루에 3시간만 일하고 싶다라든지 나는 제주도에 일하고 싶다라든지 대단히 다양한 요구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더 이상 고전적인 기업의 시스템에는 상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의 최첨단 기업들은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기업이 변한 그만큼 맞춰서 사회보장이라는 제도도 유연하게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의 깊이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서는 산업 4.0이라는 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2년 동안 독일 사회 전체가 토론을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답을 찾아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 대전환기에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정도의 깊이 있는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2년 동안 토론을 한 다음에 합의를 해서 답을 냈다면 그 사회가 갖게 될 모멘텀, 추동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짚어야 될 것을 다 짚고 한 발짝씩 나아갈 때 비용을 얼마나 줄이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내린다는 건데요.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질문을 잘한다는 겁니다. 해야 될 질문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죠. 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아들고 있는데를 알지 못하면 답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해답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선진국이 될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나한테 지구를 구할 1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은 문제를 정의하는 데 쓰고 나머지 5분 동안 그 문제를 풀겠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인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알면 사실은 답은 찾은 것과 같거든요. 두 번째는 타협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요. 아주 자주 보게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주 콩알 만한 애하고 아저씨가 내가 이런저런 걸 해줄 테니 너는 이런저런 걸 해줄 테냐? 라고 하면 꼬마가 주먹을 딱 내밀면서 딜을 그래요. 그럼 아저씨가 주먹을 마주치면서 딜 그러죠. 무슨 뜻인가 하면 그쪽 사회에서는 딜이 생활로 돼 있다는 거예요. 사회는 반드시 상대가 있다는 거, 혼자서 다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 윈윈 해야 된다는 거, 타협해야 된다는 거, 양보해야 된다는 거를 생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로 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 그런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뭐 거래하는 장면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쪽에서 10,000 그러면 저쪽에서 5,000 그러면 9,000 뭐 8,000 뭐 쭉 이러다가 결국 7,500에서 합의를 하죠. 근데 보시면 좀, 이 새끼들 재밌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사실 10,000하고 5,000 불렀을 때 7,500 될 걸 서로 알면서 그렇게 불러가는 거죠. 공론하는 사회나 협약하는 사회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한국 사회는 조선시대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단적인 예로 상소문체가 지금도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지부상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도끼를 옆에 놓고 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면 이 도끼로 내 목을 쳐달라. 이런 지부상소 같은 거. 바라옵건대 저자의 목을 쳐 저작거리에 내걸어 국범의 지어밤을 보이소서. 이런 것들이 다 한국 사회 조선시대 중독을 말해주는 건데요. 화폐에도 나와 있는 인물들이 100% 조선시대 사람이고요. 광화문에 서 있는 동상도 다 조선시대 사람입니다. 그 밑에 적어 놓은 게 교육부에서 내놓은 도덕교과 교육 지침입니다.
도덕 교육을 왜 가르치나를 적어놓은 정리해놓은 글이에요. 보시면 도덕과에서 추구하는 도덕함은 학문적 탐구로서의 윤리학 공부나 윤리사상사에 관한 지적 이해를 넘어서서 한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도덕 현상에 대한 민감성의 기반을 둔 관심과 분석, 그 도덕 현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 내면에서 작동하는 도덕성에 관한 성찰과 실천 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 내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도덕성이라든가 도덕함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도덕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기 말고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과연 현대사회에서 도덕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옳은가? 독일 사회가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굉장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엄청난 숙제를 받아들어요. 그 숙제가 뭐였냐면 독일 사회에서 히틀러와 같은 악마가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왜 이 질문이 끔찍한가 하면 바이마르 공화국이요. 역사에서 제도와 법이나 절차는 가장 민주적인 공화국이었습니다. 대단히 이상적인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민주적인 절차와 법으로도 히틀러를 막지 못했던 겁니다. 히틀러는 대단히 정상적인 절차로 선거를 통해서 집권당이 됐고요. 투표를 통해서 총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고 그런 일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독일 사회에서 이 질문은 대단히 엄중한 것이었어요. 대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우리가 세계 최고의 민주적인 제도와 법으로도 저런 살인마를 막지 못했는데 앞으로 독일에서 히틀러가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대단히 엄중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독일의 여와야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보이텔스바흐라는 작은 도시에 모여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그 토론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보이텔스바흐 협약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의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흐르는 기본 정신은 민주적인 제도와 법으로만으로는 안 된다. 그 법과 제도 절차를 지키는 민주적인 시민이 있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이 없다면 제도와 절차와 법은 대단히 공허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독일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치를 가르칩니다. 정치를 가르치는데 그 정치 과목 교육의 목표는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권리를 알고 가능하면 자기의 이해를 연대적으로 타협할 자세를 갖춘 채 주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이해와 손해를 본 사람의 이해도 고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선권을 주기도 할 줄 아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를 길러줘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주장하는데 연대적으로 타협할 자세를 갖춘 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나 둘밖에 없을지라도 사회의 이해, 그리고 손해를 본 사람의 이해도 고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선권을 주기도 할 줄 아는 능력과, 이건 능력이죠. 그것에 필요한 자세를 가르쳐야 한다.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하는 능력과 적합한 사상을 선택함으로써 갈등의 해결에 참여하려는 자세. 우리는 갈등이 대단히 나쁜 거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갈등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기능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으로 치면 통증과 같은 건데요. 인간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대못이 삐쭉삐쭉 나와 있는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계속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나가다가 톱에 옆구리를 심하게 베었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냥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출혈과다로. 그 갈등이 통증과 같은 겁니다. 갈등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기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풀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은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는 겁니다. 갈등을 알아채고 작은 갈등이 나타났을 때 왜 이게 나왔을까? 무엇이 이런 갈등을 불렀을까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나은 조직,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집단에 소속되어 함께 일하면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자기 발전의 기회를 활용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적고 있어요. 이거 능력입니다.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치권을 보고 국회를 보고 동물국회다, 맨날 싸우냐, 뭐 극한 대립을 하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 적도 들은 적도 배운 적도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이런 것만 배웠는데. 독일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치를 가르치는데요. 그 정치가 뭐냐? 더불어 함께 사는 질서를 배우고 윈윈을 가르치고 상대가 있다는 걸 가르치고 토론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합의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녹색 연정, 무지개 연정 이런 걸 해도 총리가 15년씩 하는 거예요. 합의하고 타협하고 토론하는 걸 아주 어릴 때부터 생활을 했거든요. 이쪽은 정치 교육을 대부분 토론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지난주에 자본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그쪽 편에 서서 굉장히 토론을 했다면 이번 주에는 사회주의 편에 서서 토론을 하도록 시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하면 절대로 극단적인 주장을 못합니다. 지난주에 자본주의는 막 세계에서 제일로 좋고 사회주의는 정말 악마들이 하는 거였다라고 말해놓으면 이번 주에 사회주의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사정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그 남의 사정 알아보는 걸 네가 내 신발을 신어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의 사정을 알아보는 연습, 이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익히고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게 뭐 타고나는 것처럼 개인적인 인품의 소양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길러야 되고 갖춰야 될 능력이에요. 배우지 않으면 못합니다. 토론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술자리에서 야, 내가 그저께 걔를 만났잖아. 걔가 나한테 딜을 치더라고. 그래 형님 어떻게 하셨어요? 반 죽여놨지. 와, 형님 잘하셨습니다. 이러잖아요. 딜을 걸면 이런 건방진 새끼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동물국회를 욕을 합니까? 우리가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배우지도 않은 걸 듣도 보도 못한 걸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국가 지표도 바꿔야 됩니다. 그 애들 있는 집에 가보면요. 문틀에 이렇게 가로로 줄이 쭉 꺼져 있지 않습니까? 3살 때, 5살 때, 유치원 때, 3학년 때면 쭉 꺼져 있죠. 근데 거기에 30살 때, 31살 때, 32살 때라고 꺼져 있는 거는 보신 적이 없으시죠? 30살이 넘었는데 아침 저녁 키를 재면서 내가 왜 키가 안 크지 이러면 그거는 미친 사람입니다. 데리고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실질 구매율로 따지면 일본도 넘어서 어마어마한 선진국입니다. GDP로만 봐도 이탈리아를 제꼈어요. 진짜 G7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국가 지표가 GDP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은 비유하자면 30이 넘어서 키를 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보건후생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한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기대수명, 문맹률, 영아 사망률, 살인, 수감률, 미성년자 출산율, 비만, 정신병, 중독, 사회적 유동성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사회 건강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이걸 GDP하고 비교하면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GDP가 낮아도 후생지수가 좋은 나라가 있고 GDP가 높아도 후생지수가 나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사회의 중산층이 얼마나 많은가 혹은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가라는 지표, 지니계수 같은 거죠. 그런 것하고 비교하면 Y는 X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강력한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위에 있죠. 미국은 흑인 남자의 몇십 %가 항상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대 수명도 우리보다 훨씬 낮고요. 영아 사망률도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GDP라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래프죠. OECD가 2014년도에 리포트를 냅니다. 그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죠. 그 85년부터 2005년까지의 지니계수하고 90년부터 2010년도까지 누적 성장률을 분석 툴을 사용해서 분석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지니계수가 0.03포인트 악화되면 경제 성장률이 무려 0.35%포인트씩 떨어지더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 확대가 단일 변수로는 성장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불평등을 해소해라. 냈고요. IMF가 같은 해 리포트를 냅니다. 조사해본 결과 재분배 정책이 더 높은 성장과 더 오랜 성장을 가져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수효과라는 건 없다라는 걸 리포트로 밝혀낸 게 2014년도입니다. 빈곤 탈출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한 나라의 조세 재정 정책이 빈곤층을 얼마나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나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OECD 평균이 64.1%인데 한국이 19.5%에서 24%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조세 재정 정책이 한국에서는 망해 있다. 조세 재정 정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더 끔찍한 건 노인입니다. 노인층을 보면 OECD가 빈곤 탈출률이 80.8%예요. 기가 막히죠. 왜 노인층이 이렇게 더 높은가 하면요. 노인이 되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아무도 고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용한다 해도 몸이 못 받쳐줄 때가 많습니다. 한국이 그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70살이 넘어가면요. 자살률이 2배가 되고요. 80살이 넘어가면 자살률이 2.45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아니고 노인 자살률이 높은 나라예요. 그럼 왜 노인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하느냐? 사회 안전판이 없거든요. OECD는 노인들을 조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출시키게 해주는 비율이 80.8%예요. 한국은 24%입니다. 그러니까 수레를 끌고 폐지를 죽다가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폐지도 못 죽게 되면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7에 도달할 만큼 이탈리아를 제낄 만큼 부자가 됐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키를 재고 있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표를 바꿔야 됩니다. 선진국이 됐단 말이죠. 후발 추격국으로서는 GDP가 많습니다.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훔치고 뛰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눈떠보니 선진국이 된 이상은 선진국에 맞는 지표를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 OECD와 IMF조차도 단일 변수로서는 소득 불평등 확대가 경제 성장에 가장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과학이고 통계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돼요. 지표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맥킨지가 해마다 최신 기술 트렌드를 내놓는데요. 올해 리포트를 보면 향후 10년간 일어날 변화가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클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끔찍한가. 아이폰 나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아이폰이 불러온 사회적 변화가 얼마나 컸습니까? 카메라 회사, 뭐 팩스 회사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일본 회사도 거의 다 망했습니다. 공중파 다 망해가고 있죠. 그죠? 지금 누가 공중파 봅니까?
다 스마트폰 뭐지? 근데 그 변화보다도 10배나 많은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지금 정답이 있는 것처럼 뭔가 외워 나가면 사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을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죠. 주입식 암기 교육은 끝났습니다. 정답이 없는 미래예요. 불확정성만이 유일하게 확정적인 뉴노멀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육이 가르쳐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스스로 공부해서 익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게 나오더라도 너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너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을 붙여줄게. 너 혼자서 책을 읽고 이해하는 습관을 알려줄게. 붙여줄게.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해줄게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게 불확정성만이 유일하게 확정된 뉴노멀에서 교육이 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이걸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독일 같은 선진국이 될 수는 없고 이 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올라온 속도보다 더 빠르게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어요. 일본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너무 잘 만드셔서 우리가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OECD가 2013년도에 세계 22개국에서 1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를 했더니요. 실질 문맹률이 대한민국이 제일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할 만한 게 다른 나라들은 30에서 35세에 가장 높은 독해력을 나타낸 뒤에 서서히 감소하는데 한국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국의 공교육이요. 애들이 책이라면 염증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이래도 공부할래라고 가르치는 게 한국 공교육입니다. 애들이 고3 졸업하고요. 대학 합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공부했던 책 찢고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떨어지면 막 울면서 책을 새로 사죠. 아, 찢지 말걸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 이래도 공부할래? 너 이래도 책을 읽을래? 하고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염증을 느끼게 만들어 버리니까 애들이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죽어도 책을 안 읽으니까 급격히 문해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OECD 연구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채로 나이가 들면 독해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한국은 문맹률은 세계에서 제일 낮겠지만 실질 문맹률, 독해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나라인 겁니다. 이것도 결국 교육이 고장나 있어서 그런 거겠죠. 디지털 문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가 국제학업 성취도 피사라고 하죠. 리포트를 내는데 피싱 메일 여부 식별을 통해서 정보 신뢰성을 평가하는 테스트에서 한국이 최하위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피싱 메일 피해자가 왜 그렇게 많은가가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에서 최하위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가짜 뉴스를 왜 그렇게 많이 주고받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하고 의견을 구분할 줄 몰라요.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인지를 식별하는 방법에 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평균 이하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받은 적이 없죠. 주입식 암기 교육으로 입시 지옥을 지나와야 했는데 이런 교육을 언제 받겠습니까? 여기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나옵니다. 21세기의 문해력은 지식을 스스로 구축하고 검증하는 능력이다. 그게 21세기 문해력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확정성만이 유일하게 확정적인데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지식을 스스로 구축하고 검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유일하게 교육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달린 결과 생각보다 빨리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정리를 하자면 21세기는 창발성이 없이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선진국이 돼버렸어요. 베낄 게 없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선을 누굴 베끼겠습니까? 반도체를 누굴 베끼겠어요? 웹툰을 누굴 베끼겠습니까? 베낄 데가 없어요. 배터리는 누굴 베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해진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국이 양산 기술의 세계 최고 국가입니다. 그런데 원천 기술은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필요 없었거든요. 베끼면 됐으니까. 그런데 눈떠보니 선진국이 돼서 황해 앞에 서 있고 보니까 원천 기술 없이는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때와 장소를 만나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 R&D 체제도 바꿔야 됩니다. 국가 R&D 체제가 우리는 3년 과제 주로 주거든요. 그래서 국가 과제 성공률이 92%가 넘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코미디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민간에게 R&D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하겠습니까?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민간에 지원을 해요.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명분을 가지고 지원할까요? 첫 번째로는 규모가 너무 커서 민간 기업들이 감당할 수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핵융합 발전 같은 경우에 그건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두 번째로는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낮지만 성공을 하게 된다면 사회 전체에 굉장한 동력을 줄 수 있을 때. 세 번째로는 리스크가 너무 클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성공률이 몇 퍼센트쯤 되면 적절할 것 같습니까?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낮아야지 정상적일 거라는 건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한국 정부의 국가 R&D 과제는 항상 92%가 넘습니다. 성공률이. 무슨 뜻일까요? 행정 편의주의로 R&D를 말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든 성공한 것으로 리포트를 내거나 아니면 안 줘도 될, 만들지 않아도 될 과제를 만들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너무 해괴한 게 영수증 풀칠을 내서 붙이라고 엄청나게 감시를 합니다. 감시는 왜 하는 걸까요? 어차피 다 성공시킬 거면서. 선진국형이라고 하면요. 연구자들을 믿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을 선발할 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인 다음에 뽑은 다음에는 안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굉장히 성공하기 힘든 트라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분들 기분 좋게 연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뒤나 5년 뒤에 결과만 보면 돼요. 어차피 성공 확률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구는 실패해도 그 연구한 연구자는 이 사회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진 연구자가 국가 R&D 과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아주 오랫동안 그 연구를 한 뛰어난 과학자들이 많이 있게 해주면 그것으로 국가 R&D는 성공한 겁니다. 그게 선진국형 R&D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지금도 산업화 시대의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3년 과제, 5년 과제를 주고 막 every month 리포트를 내라 그러고 중간 평가를 시키고 중간 발표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다 합격 도장을 찍어요. 정말 해괴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 전체가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답을 가지고 합의를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답 가지고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지 말자라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호텔 앞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저 식당이 다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구나. 그럼 우리가 좋게 만들어 보자라고 했다고 합시다. 안 좋다는 것을 다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합의를 한 걸까요? 물어봅니다. 왜 안 좋냐 했더니 맛이 없어 그래요? 그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좋냐 그랬더니 맛은 좋은데 비싸 그래요. 그 옆에 사람한테 또 물어봤어요. 왜 안 좋냐 그랬더니 맛도 좋고 값도 적당한데 더러워. 그 다음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맛도 좋고 뭐
값도 적당하고 깨끗한데 불친절해. 자, 그래서 10명한테 물어봤더니 10명이 다 다른다 그래요. 그럼 보십시오. 합의를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 앞에 저 식당 안 좋아를 가짜 합의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합의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질문을 충분히 천착하고 질문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해결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속도를 가진 후발추격국으로서 어떻게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질문의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질문을 대단히 하찮게 여겨요. 말 많으면 빨갱이라 그러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질문이 많니? 학교에서 그래요. 막 선생님이 막 분필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후발추격국으로서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진국으로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지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숙성된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답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아, 이 질문에 대답하면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할 때까지는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 가지고 토론할 때는 싸우지 않아요. 항상 다툼은 해결책을 찾을 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3분의 2의 시간을 질문을 찾는 데 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어서요. 답 찾기도 좋고 그때는 덜 싸울 겁니다. 근데 앞에 질문을 찾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바로 해결책으로 들어가면요. 앞에는 쉽게 나가는 것 같지만 뒤에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싸우고 빈정상하고 연 끊기고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토론하고 타협하는 사회는 그런 질문을 찾는 과정에서 필수적이 될 거고요.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표를 바꿔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누구도 건강하지 않다를 이해하고 합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함께 잘 사는 법을 익히게 하는 사회가 선진 사회입니다.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도 갖고 있습니다. 위닝 스피릿을 갖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집단으로서의 성공 경험을, 승리 경험을 갖고 있는 게 현대 사회에서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IMF 경제 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경제 위기에 처하면요, 그 나라 돈이 종이 조각이 됩니다. 달러를 사 모으고 금을 사 모아요. 그 과정에서 돈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집니다. 안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유사일에 최초로 나라가 파산했는데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금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종이 조각이 돼버린 그 나라, 자기 나라 돈을 갖고 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금시장에 미친 충격이, 전 세계 금시장에 미친 충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이 2개 한꺼번에 발견될 것 정도의 충격이 나타났어요. 이 금이란 게 재련을 해야지 금이 되지 않습니까? 금광에서 1톤이 실제로는 금반지 몇 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재련이 다 된 금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나온 거죠. 아, 저 나라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투기 자본이 들어갔다가는 망한다. 왜냐하면 투기 자본들이 금값 오르는데 얼마나 베팅을 많이 했겠어요. 이때 금값이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금값이. 저 나라를 잘못 건드리면 다 죽는다라는 교훈을 주고 실제로 2년 만에 한국이 극복을 했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한 명 죽지 않고 평화 시위를 통해서 직선제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오늘 기쁜 날 차값은 무료, 이 사진 기억나시죠? 이런 일들을 해냈습니다. 평화 시위를 통해서 해냈어요. 일본의 경제 제재와 코로나도 우리는 정말 잘 이겨냈죠. 이것도 집단으로서의 승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큰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무도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귀찮은데 이거 몇 년 걸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IMF 왔을 때 이제 갈 데가 없구나,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귀찮네, 이거 몇 년 걸리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집단으로서의 승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스피릿입니다. 남미나 동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다 들고 튑니다. 종이를 손수레에 싣고 가야지 이발할 수 있고 그렇게 돼요. 아, 종이가 이거 돈을. 근데 한국은 다르죠. 집단으로서의 승리 경험, 위닝 스피릿을 갖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